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미국 지역 은행에 대한 불안이 제기됐음에도 시장은 기업들 실적에 주목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투자 중인 여러 기업인과 함께 골프 회동을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무려 7시간 넘게 골프를 쳤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도 함께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과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도 참석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대표 산업 분야에 대해서 미국에 투자를 진행 중인 주요 기업의 총수들이 총 출동한 셈인데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주선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정관계 인사도 다수 참석했다고 알려지면서 한미 간 무역 협상, 대미 투자 등에 대한 의견 교환도 다수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같이 골프도 치고 이런저런 논의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체력과 에너지 참 대단합니다. 보통 골프는 5시간인데. 골프는 5시간인데. 7시간. 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등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7시간 골프 회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지 주목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의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10월이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가장 큰 달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증시는 하루 내리면 또 하루 오르는 장세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지역은행 불안으로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하루 만에 회복되고 또 중국의 발톱을 겨누던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중국을 향해서 유화적인 발언을 내놓자 증시는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가 0.52% 올랐고 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53%, 0.52%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결국 3대 지수는 변동성이 큰 한 주를 보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다우지수는 1.56%, 또 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7%, 2.14% 오름세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 태도에서 후퇴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에도 매수세가 다시 몰렸습니다. 엔비디아는 1% 가까이 올랐고요. 애플은 M5 칩이 탑재된 신제품 출시에 대한 모멘텀과 또 아이폰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에 2%가량 상승했습니다. 또 그밖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도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는 오는 22일에 있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속에 2.5%가량 올랐고요. 메타는 오라클과의 클라우드 계약 체결 소식에 0.68% 올랐습니다. 다만 오라클은 지난 금요일에 7% 가까이 급락하면서 시총 1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전날 오라클은 AI 데이터 센터 마진이 총 35%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회사의 수익성과 또 자금 조달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자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거래일에 폭락했던 금융주들도 반등에 나서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주요 금융사들이 깜짝 실적을 공개하고 월가에서 신용 위험에 대한 반박을 내놓은 것이 반등세를 키웠는데요. 우선 이날 실적을 공개한 기업들부터 확인해보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지난 분기에 신용 연체율의 변화가 없이 매출과 순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7% 넘게 급등했습니다. 아멕스는 그러면서 신용은 악화가 아니라 정상화되고 있다면서 자산 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온라인 금융사 엘리파이낸셜도 호실적을 공개하면서 3% 넘게 오르자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는데요. 이 회사의 CF도 최근 불거진 은행권 위기와 관련해서 신용 약화가 아닌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이 나온 이후 금융분석업체 바이타날리즈는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은행들의 순상각 비용이나 충당금, 또 신용 품질과 관련된 발언을 종합해봤을 때 신용은 나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무디스에서도 미국의 민간 신용시장에 대해서 이번 사태는 하나의 사례였을 뿐 시스템적인 문제의 증거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도 합의 지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2주 안에 만날 것이고 그와 매우 잘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부과하는 100% 관세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사전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지고 다음 주에 말레이시아에서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은행 위기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고 또 무역 전쟁에 대한 긴장도 소폭 줄어들면서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년물 금리는 2022년 이후 최저치에서 0.03%포인트 상승했고요. 10년물 금리도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금은 오랜만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여러 불안 요인들이 가라앉으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고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인데요. 금 선물로 이날 2% 넘게 급락하면서 온스당 4,213달러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또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 전망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인 긴장 완화 양상에도 미국 인디애나주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08%, 0.38%로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랜만에 정부기관에서 지표를 발표하는데요. 현지 시간 24일에 9월 CPI 수치가 발표가 됩니다. 컨센서스는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로는 3.1% 오르는 것으로 이는 8월 수치와 동일합니다. 다음 주에 FOMC 전에 나오는 유의미한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이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번 지표는 셧다운으로 일시 해고된 일부 직원들을 불러들여서 만든 것으로 이 신뢰성에 대한 논란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주에는 기업 실적에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대형 기술주들도 이제 실적 발표에 나서는데요. 21일에는 넷플릭스, 22일에는 테슬라와 IBM, 23일에는 인텔 등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현재 AI 산업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논란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이 AI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업들이 AI 전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기업 주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1위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현지 데이터 센터 서버칩 공급 사업에서 철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 해 전체 매출의 10%가 넘는 놓치기 가까운 노른자위 시장이지만 2년 전 중국 정부의 제재 이후 사실상 사업이 마비되면서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업계는 마이크론이 아시아와 유럽, 남미로 시선을 돌릴 것으로 보면서 중국은 중요한 시장이긴 하지만 AI 수요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붐이 일고 있는 만큼 다른 시장에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메모리 3강 중 하나인 마이크론이 철수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K반도체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두 고래 싸움이 계속되면서 반도체 지형 후폭풍이 거센 요즘인데요. 이번엔 중국이 지분 100%를 소유한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견제 압박 속에 최근 네덜란드 정부가 이례적으로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자 중국 정부는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반도체 공급을 중단한다 통보했는데요. 불똥을 맞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갑작스런 통보에 유럽 자동차 산업협회는 넥스페리아 재고가 떨어지면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 우려했고 미국 자동차 혁신연합도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자동차 생산과 다른 산업에도 차질을 줄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우리 기업도 예외는 아닌데 현대차그룹도 이와 관련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업계에선 완성차 기업의 핵심 부품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범용 반도체 1위 넥스페리아가 제동이 걸리면서 코로나 때 같은 반도체 수급난이 재현되는 건 아닌가 긴장감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테슬라 관련 소식도 하나 짚어보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테슬라 주주들에게 머스크의 1조 달러 보상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머스크의 시간과 관심을 회사에 집중시키기 위한 선택이지만 이를 보장할 명시적 요건이 없다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주주들은 그간 의결권 자문사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줄곧 머스크 보상안에 찬성해왔습니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연례 주주총회에서 투표에 붙여지게 되는데 이번 보상안은 특히 회사의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조건으로 설계된 만큼 이번에도 주주들은 머스크의 편에 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애플이 또다시 AI 인재를 뺏기면서 인공지능 개발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이번엔 시리에 AI를 입히기 위해 최근 만들어진 새로운 조직 AKI 팀을 이끌던 K 양이 짐을 싸 메타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같은 팀의 수장을 맡았던 로비 워커가 퇴사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책임자가 또 공석이 된 겁니다. 이 두 사람뿐 아니라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총괄했던 러밍턴 역시 올 초 메타로 이직해 지금은 핵심 부서인 슈퍼 인텔리전스 랩스를 이끌고 있고요. 이외에도 올해 말
그동안 12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애플을 떠나 경쟁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어느덧 내년으로 밀려버린 인공지능 3 출시가 이보다도 더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스테이블 코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민간 기업의 화폐 발행은 부적절하다면서 관련 프로젝트를 당분간 추진하지 말라 지시하자 알리바바와 징둥닷컴 등 대표 레드테크들이 진행하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도 전면 보류됐습니다. 홍콩은 최근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중국 본토의 규제 기조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화폐 발행권을 중앙은행에 집중시키려는 정책 방향을 다시 확인시킨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은행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은행들의 가상자산 취득을 사실상 금지시킨 지 5년 만에 태도를 180도 바꾼 건데요. 주식, 채권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도 매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흐름을 타고 일본의 3대 메가뱅크도 이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을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우선 엔화로 표시를 검토 중이고 향후에는 달러 표시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우리 증시는 단기간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또 미국 지역은행의 재무 건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보 합수로 마감하면서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어떤 섹터가 증시를 지지해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산업이 AI 밸류체인에 포함되면서 관련주들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AI 투자가 확대되면서 전력 인프라 역할을 하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ESS가 전기차 캐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면서 증권가들도 이를 배터리 산업의 중장기 모멘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산 ESS에는 보유 관세가 부과되고 새 공제 혜택이 미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점도 투자 심리를 살렸는데요. 마감 상황 확인해 보면 유일의 에너테크가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에코프로가 27.04%, 첨보도 21.02%로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WCP와 이닉스 모두 두 자릿수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가지고 다음 주에 회동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자신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마쳤으며 매우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에 러시아와 미국 간의 무역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들여 논의했다며 푸틴 대통령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나 러우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합의 1단계 성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도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인데요. 이 소식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SG가 15.26%, 대동기어가 10.91% 뛰었고요. SY 스틸텍도 9.59%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TOIM과 현대 에버다임 모두 4%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정부에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주목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대 희귀, 난치 질환자에 대해서 줄기세포 치료를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실증과 임상 등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과감한 제도 개편을 주장하면서 기대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지난 2월부터 줄기세포 치료는 국내에서 가능해졌지만 치료 대상이 중대와 희귀 난치 질환에 한정돼 있어서 실제적인 치료 접근성이 낮고 또 난치 질환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아서 환자들이 국내에서 치료받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난치 질환 여부를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하면서 만성 통증과 또 근골격계 등 주요 질환의 국내 치료가 가능하도록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줄기세포 치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주들에도 활기가 돌았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네이처셀이 9%대, 또 메디포스트와 이엔셀이 8%대 상승세 보였고요. 파미셀이 이어서 5.71%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의 약세를 보였던 조선주도 반등에 나섰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과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재를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행정과 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 기대감이 재차 부각되자 조선주가 다시 상승에 나선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중국의 행위는 민간 기업의 운영을 간섭하고 미국 조선과 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미 협력을 약화시키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한국과 단호히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지난 금요일에 백악관에서 조선업 협력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 속에 조선주 일부가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마감상 보면 삼성엠텍이 4.02%, HD현대가 1.88% 올랐고요. 삼성중공업이 1.12%, HD현대중공업이 0.2%로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파죽지세로 오르던 코스피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코스피 지난 한 주간 3.8% 넘게 상승했는데 어딘지 찝찝한 마음이 듭니다. 이 상승세가 특정 섹터에 쏠리는 수급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코스피 변동성은 4년 8개월 만에 최고까지 올랐습니다. 높아진 변동성만큼 투자자들의 불안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 복귀하면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선방했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이었고 코스닥은 0.7% 가까이 내렸습니다. 양 시장 모두 하락 종목의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서너 배 정도 많았습니다. 시장 수급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 몰린 탓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시장에서 연일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4,4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외국인 4거래일 연속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이 매수세는 반도체 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이었고요. 반면 기관은 1,700억 원 가까이 팔아냈고 개인들도 3,1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5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들도 9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지만 지수의 상승을 만들어내진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들은 1,200억 원 넘는 팔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엔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이 수급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장중한 때 신고가를 새로 쓰는 모습이었고요. 더불어서 2차 전지 대표주인 LG에너지솔루션도 3%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바이오와 원전, 방산 대표주 등은 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을 보면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2차 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 형제만 시세 분출하면서 지수의 하단을 지지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늘면서 ESS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 덕분인데 에코프로 BM이 13% 가까이 올랐고 에코프로는 거의 상한가에 근접할 정도로 급등했습니다. 반면 레인보 로보틱스와 나머지 제약바이오 대표주들은 약했습니다. 환율은 다시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3원 30전 상승한 1,421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진전 기대가 커지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야간 거래에서는 1,432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후에 1,422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자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18일 5시 기준으로 1,421원 80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급 쏠림 속에 변동성도 큰 국내 증시, 이번 주는 대외 변수들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과 산업생산, 소매판매 지표가 발표됩니다. 또 중국 4중 전회가 개최되는데요. 중국 4중 전회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과 히토류, 드론, 로봇 등 미국을 자극하는 정책이 발표된다면 에이펙 회담을 앞두고 경계심이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에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이번 달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등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 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번에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대외 변수 불확실성 속에 반도체 쪽 쏠림도 계속될지 체크하시죠. 지난주 금요일 시간외 거래에서는 히토류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수혜주인 히토류 테마가 부각된 건데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는 분위기여서 오늘은 관련주 조정받을지 흐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일단 우리가 쉬는 사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면서 뉴욕 증시 상승했는데요. 국내 증시 일단 반도체 쪽 쏠림 현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프리마켓에서는 1% 넘게 상승합니다. 98,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3.6% 강세로 48만 2,5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0.8% 조정받고 있습니다. 거래가 43만 500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6% 오름세, 두산에너빌리티가 2.3%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8만 2,100원이고요. 현대차도 좋습니다. 4.3% 오름세, 거래가 25만 3,500원으로 집계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알테오젠 상승세 이어갑니다. 1.2% 오름세로 43만 8,500원. 에코프로비엠 조정받습니다. 2.1% 내림세, 거래가 15만 7,500원이고요. 에코프로는 1% 넘는 상승세 이어갑니다. 7만 4,100원. 한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1.6% 오름세로 33만 7,000원. 펩트론이 보합인 가운데 파마 리서치도 2.5%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56만 6천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반도체와 2차 전지, 계속해서 반도체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섹터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반도체가 중심이 돼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을지, 더불어서 자동차와 2차 전지, 그 다음은 어떤 섹터가 될지 개장 분위기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일단 뭐 중국 초고율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했다가 바로 트럼프가 시장 달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여기다가 또 이제 푸틴 대통령 만날 거라고 하고, 또 앞에 경주 회의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도 만날 거라고 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지역은행 이슈는 또 단발성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냥 뭐 바퀴벌레 운운했던 제이미 다이먼만 뻘쭘해졌습니다. 네. 예. 베센트 장관은 아예 대놓고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 지금 좀 전에 10초 전만 해도 주말 지나고 나니까 지난주 뭔 일이 있었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난다더니 네. 정리를 잘 하시네. 딱 카메라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네, 이 자리에 앉으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났어요. 네. 주말에 미국 증시 올랐고 금요일 날 조금 우리가 그거 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뭐 야간 선물 보니 오늘도 뭐 코스피 시작할 때부터 한 30-40포인트 오르고 가도 네. 삼성전자 오늘 10만 원 찍느냐 마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 또 젠슨왕 방문한다고 하니까 궁금해지네요. 언제 온답니까?
일정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근데 아마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빠르게 올려주실 거예요. 그 방한 일정. 네. 그렇죠. 또 우리 또 정보에 밝으신 우리 또 채팅창에 또 네네. 올려주시겠네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월요일 아침에 월요일 날 우리가 뵙는 분이 한 주간의 그 뭡니까? 진짜 핸드폰으로 치면은 배터리 네. 이빨 채워주는 분이잖아요. 그죠? 아, 빵빵하게. 젠슨왕 네. 경주 온다는 거네요. 경주 온다는 아, 얘기? 예. 그 얘기였어요. 그 얘기였구나. 네. 네. 배터리 자, 이빨 저, 충전해 예, 주신다고요? 배터리 한번 채워봅시다. 예. 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제가 어떤 식의 질문을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실 거죠? 아, 제가 그 근거 없이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주도 어떻게 보면 뭐 저기 굿모닝 마켓에서도 변동성 큰 10월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전주에 워낙에 많이 빠졌던 거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은 했습니다만 2주 전의 레벨은 회복은 못 했는데 네. 그래도 뭔가 조금 시장 전반적으로 아직은 뭐 온기가 확산되는 느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은 더 봐야 된다. 워낙 이슈들이 막 이슈들이 아까 맞아요. 오프닝 멘트 소개해 주신 대로 막 산발적으로 뭐가 맞아요. 작게 네. 작게 이렇게 터지고 있는 그림을 네. 보면 예.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이게 기간 조정으로 갈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그 정도 강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네. 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두 분 앞서 오프닝 멘트 하실 때 예. 네. 제이미 다이먼 예. 가끔 이렇게 금리 뭐 얼토당토하게 막 8% 오를 거다 한 2년 전에 그 예. 얘기하고 가끔 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베센트가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제이미 다이먼은 뱅커지 사실 인베스터는 아니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지역 은행들 그 예. 사기 대출 같은 거 좀 단발성으로 끝나가는 그림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JP모건 체이스에서도 1조 7천억 달러인가? 제가 정확하게 단위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네, 네, 네. 1.7조인가 하여튼 물렸다고 합니다. JP모건 체이스도. 어. 물렸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사기 대출에 약간 네. 노출이 돼 있다는 거죠 지금. 1조 7천억. 1조 7천억까지는 아닐 거고 그게 1.7 뒤에 달러입니까? 원합니까? 원 달러인데 제가 그 단위는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JP모건 체이스도 이번에 사기 대출 일부분에 그게 네. 그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펀드에 네. 여러 이제 차주들이 막 돈을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그중에 그냥 뭐 우리 돈 1조 7천억 정도겠죠. 무슨 1조 7천억 달러면 그게 보통 돈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단위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러니까 JP모건 체이스도 그렇게 물릴 것 같으면 본인이 그렇게 다 잘 알면은 노출이 안 됐었어요. 아니 근데 뭐 바퀴벌레 나올 만한 그런 집에서 사실 분은 전혀 아닌데 바퀴벌레를 좀 아시네. 바퀴벌레. 근데 제가 요번 그 지방 은행 사태라고 부르긴 좀 그런데 이거 보면서 제가 사실 펀드 운용사에 네. 거의 한 뭐 사회생활의 90% 정도를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네. 뭐 외람된 말씀을 소신발언 한번 살짝 좀 하고 가고 싶어서 네, 네. 이 사모대출 시장이잖아요. 사실 이게 예. 다이렉트 랜딩이라고 그래서 기존에는 은행에서 다 이제 파이낸싱을 해주는 기능이 이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 펀드나 비금융권에서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해서 이렇게 막 예. 이렇게 파이낸싱을 해주는 기능이 한 절반 정도로 마켓 쉐어가 예. 이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도 일찌감치 한번 된설이 당했죠. 라임, 옵티머스 이런 것들이 다 메자닌이라든가 무슨 디스트레스 대시라고 그래서 이런 그 전통적인 은행에서의 파이낸싱을 하는 이런 기능보다 이 제2금융권, 예. 은행권이 아닌 금융권에서 이제 조달을 해서 그 직접 대출을 해주는 자금을 대주는 이런 기능이 미국도 사실 미국같이 굉장히 투명하고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저런 사기 대출들이 가끔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부터는 소신 발언인데요. 이 네. 펀드 쪽에서 네. 펀딩을 해주는 이 부분이 은행보다는 조금 좀 느슨하게 평가를 하겠죠. 가치 평가라든가 어떤 그렇죠. 위험 네. 구조를 네. 판단을 할 때.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그런 펀드를 통해서 메자닌이라든가 어떤 뭐 다이렉트 랜딩, 프라이빗 뎃 이런 식의 상품들을 접하실 때 상당히 좀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이번 이 사태를 갖다 이제 또 겪으면서 근 얼마 만인가요?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 우리가 그때 무슨 뭐 메자닌 이런 얘기 나오고
트렌치 내지는 뭐 부르 비슷하게 드랑시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등등이 나왔다가 이제 조금 잊고 지냈는데 또 이번에도 그러면은 우선 그거부터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나옵니다. 사모 대출. 네. 맞나요? 네. 프라이빗 크레딧, 프라이빗 랜딩 뭐 이런 프라이빗 식으로. 랜딩, 프라이빗 크레딧. 예. 그리고 또 관련 기사에 보면은 NDFI, Non-Depository Financial Institution. 그러니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는 쪽이 아닌데도 금융기관. 그러니 비은행권이라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예. 자산운용사나 뭐 블랙록 같은 이런데.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게 있습니까 상품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 터진 것들이 다 그런 상품들 전부 그런 사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띄워놨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그 사모 대출, 그러니까 프라이빗 랜딩이지 않습니까? 네. 은행에서 직접 대출이 아니고 비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해서 이제 프라이빗 랜딩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것들이 상품 유형이 제가 지금 정리해놓은데 그 옆에 거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뭐 다이렉트 랜딩이라든가 메자닌이라든가 뭐 디스트레스 뎃, 스페셜 시츄에이션, 에셋백, ABS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자금을 조달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 개인 투자자들한테 깨서 접하시는 상품 그 유형입니다. 저런 네네. 것들이.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다 소개를 시켜드리진 않겠지만 뭐 활용도도 있고 장점도 있죠. 기존 은행 대출 통해서 우리가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당연히 높겠죠. 근데 그 이자가 높다는 얘기는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뭔가 신용도라든가 재무 상황이 좀 안 좋은 차주들이 돈을 빌리기 때문에 저렇게 조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보통 은행들에서 굉장히 그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까다롭게. 네. 그러니까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드는데 이게 제2금융권이나 특히 자산운용회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어오면 뭐 제가 자산운용 출신이지만 공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산운용에서 이런 상품 그 위험 관리라든가 위험 평가를 하는 기준이 네. 은행보다는 조금 더 느슨하다고 표현하면 조금 제가 안 좋은 표현인 것 같고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좀 공격적으로 평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끔씩 터집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특히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뭐 금융기관에서 이런 식의 뭐 1년에 이자가 뭐 8%, 9%, 10% 가까이 나옵니다. 뭐 담보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이런 상품들을 접하실 때 차라리 주식형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고서는 이런 뭐 스트럭처드 프로덕이라고 하죠. 구조화 상품이라고 우리가 보통 네.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접하실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 네. 평소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미국에서 딱 요 문제가 터지길래 월요일 날 이번 주는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예. 용어가 좀 이렇게 생소하거나 네, 네. 굉장히 현학적이거나 맞습니다. 섹시하면은 오히려 더 좀 그 안에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그러면서도 1년에 이자를 뭐 8%, 10% 가까이 줍니다. 그러니까요. 담보가 돼 있습니다. 예. 제가 개인 유튜브에서도 이런 표현 드렸는데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위험이 굉장히 낮으면서 이자가 높은 없죠.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없어요. 이 세상에. 예.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런 상품 권하는 그 친구들 보면은 정말 옷도 잘 입고 다니고 명품으로 들들 감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야죠. 현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죠. 예. 그래야죠. 그래야 이제 투자를 하면 저만큼의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또 이제 되니까. 네. 그나저나 지금 결국에는 이제 일단 반등을 했어요. 그 자이언스 뱅커프도 그렇고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커프도 주가는 반등을 했는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지난주에 또 주요 은행들, 대형 은행들 그 실적 발표하면서 그 다음 날 17일 날 네. 뭐 아멕스라든가 LI 파이낸셜이라든가 제가 몇 개 쭉 예. 갖고 왔는데 보시면 뭐 대손 충당금이라든가 순상각 비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 흔히들 오늘 아침까지도 여러 방송에서 이렇게 막 그 2023년도 실리콘밸리 뱅크 기점으로 해서 지방은행들 파산하고 비교를 하는데 비교할 자체가 안 됩니다, 성격이. 요거는 그냥 여러 대출을 해주고 금융상품 중에 하나가 그냥 살짝 터지는 정도에 네. 불과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 그 SVB부터 시작했던 지방은행 파산은 정말 심각한 금융 시스템으로 번질 수 있는 여지가 많았죠. 네. 그런데 그때 BTFP라는 정말 그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국채를 그냥 원가로 다 보증을 해주면서 자금을 대주겠다고 중앙은행 미 정부에서 그냥 파격적인 조치를 하면서 불을 꺼버린 것이죠. 네.
예,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결이 틀리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그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무디스조차도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만 이래 너무 이것저것 많이 겪은 것도 좋은 건 아닌 게 저럴 때마다 저는 97년에 그 자꾸 기억이 IMF 구제금융 받기 불과 며칠 전까지도 우리나라 부총리가 경제부총리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아무 그랬어요. 문제 없다고. 네. 그러면서 당군 이래 최대의 위기가 한번 왔었죠. 네. 뭐 그렇기도 하니까 무디스의 어떤 진단이 맞기를 이제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실적이 진짜 좋긴 좋아요 보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어, 지난주까지 한 S&P 500개 기업 중에 12% 정도의 기업이 발표를 시적 네. 발표했고요. 네. 보통 백셋 기준으로 블렌디드라고 하는데 이제까지 발표된 걸 미루어 3분기 전체 EPS 성장률을 이제 추정하는 그걸 보고 블렌디드라고 하거든요. 그 블렌디드가 8.5%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 백셋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거고요. 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지난 2, 4분기 예측이 4% 초반대였고 어허. 실제로 발표된 게 7% 초반인가 하여튼 그때 나와서 굉장히 잘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네. 지금 초반 12% 발표된 거 미뤄갖고 보니까 8.5%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늘 미국 기업들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CEO라든가 회사에서 실적 예상치를 발표할 때 네. 보수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항상. 네. 뭐 한 5% 전망할 거가 전망해요. 근데 실제 발표된 거는 적게는 그거보다 3%포인트, 많게는 한 8%포인트 정도 밴드로 많이 초과로 실제로 이익이 실현이 되곤 하는데 예. 그게 예상 초과 순이익률인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 5.9% 찍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예. 저기는 결국 또 지난주 벌써 이제 2주 전이 됐습니다만 금요일 날 2주 전 금요일 지난주 말고 그 전 금요일 날 추가 100%도 가능해. 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 수출 금지할 거야. 이거에 이제 뉴욕 증시가 완전 짱대 연봉이 나왔고 2%, 3%씩 예.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말을 보내면서 아시아장이 열리기 전에 중국 걱정하지 마라 해서 지난주를 시작했고 또 한 번에 타코였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시주석과 이제 2주 내 만나기로 하겠다 하는 얘기는 우리 에이펙 일정까지도 염두에 둔 발언 같은데 네. 참 재밌는 게 중국에서 그 뭡니까 군부 2인자 뭐 3인자 이런 사람들이 또 숙청되고 무슨 뭐 법적 그것까지도 받을 수 있다니 이 뉴스를 가지고 국내에서 어떤 유튜버는 시진핑 권력이 이만큼 약화됐다라고 썸네일을 달면서 컨텐츠를 올리는가 하면 또 어떤 유튜버는 완전히 군부 새롭게 장악한 것 같다. 시진핑이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막 권력 암투가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은 뉴스를 가지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완전히 다른 어떤 해석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진짜 요즘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얻는 정보나 거기에 기반한 판단 내지는 투자 전략이 상당히 그거하게 지금 만나겠다는데 중국 쪽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얘기는 없거든요. 언제 만난다는 얘기가. 중국이 왜 갑자기 저렇게 세게 나오는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약간 트럼프 속내를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게 이제 그렇게 해석들을 트럼프가 많이 하는데 그 중국 초고율 관세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패를 다 보여준 거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예. 굳이 먼저 그럴 뭐 해볼만하다 하는 필요가 그런 없다는 식으로. 그리고 나는 버티면 되지만 너는 한 3년 있다가 내려가잖아. 뭐 거기다가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이런 속내 근데 같아요. 그런 식의 해석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예. 저도 사실은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얼마 전까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몇 네. 개월 전까지만 해도 네. 중국에서의 이 실각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냐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왜냐하면 미국의 DIA라든가 국방정보기라든가 이런 거 보고서가 나오면 예. 미국 정부기관에서도 그렇게 멘트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가서 겪어보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 사태를 쭉 보면서 아까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중국에서 실제로 이게 맞는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르죠. 언서티티입니다. 이게 예, 예.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 불확실성이에요. 심지어 미국 보십시오. 지난주 주말에 그 미국 그 도시에 어디 도시인지 몇백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우리는 왕을 원하지 않아. 글쎄. 그래서 또 트럼프가 나는 왕이 아니야. 이게 투명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는 저는 확실히 느낍니다. 지금 이런 소식들을 보면서. 네. 그리고 결국은 이 미중 합의 제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처뿐인 영광일 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양국이 어떤 식으로든 그게 미국 쪽에 기울어진 협정이든 중국 쪽에 기울어진 협정이든 간에 어떤 식의 중간점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렇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때 표현 드렸지만 그래도 소위 넘버 원, 투입니다 지금. 그렇죠. 아유 매끄럽게 그냥 아우 미안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죠. 그리고 거의 10년 됐습니다. 지금 미중 패권 갈등이 이 패권 갈등이 이 무역 협상으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계속 갈 거거든요. 네. 양쪽 중에 하나가 딱 뭐 이런 표현 드려서 죄송하지만 뭐 경제적으로든 뭐든 양쪽이 정말 딱 죽는 순간까지 갈 겁니다. 패권 싸움이란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번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바로 끝날 게임이 아니지만 이 무역 갈등 적어도 관세 협정 이게 뭔가 막 파국이 오고 이렇게까지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그래도 G1, G2 뭐 이러고 있는데 이 대표님 뭐 바둑 두시는지 몰라도 저도 잘 두는 것도 아니지만 구경 가 보면은 기원 봐도 골 때립니다. 무조건 끊고 무조건 공격 뭐 니주거 내주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저 고수들 세계 뭐 랭커들이 보면은 타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바꿔치기도 하고 물러설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설마 두 양반이 뭐 기원바둑처럼 하게 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뭐 편한 표현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4월 8일 이후에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주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한두 달 내리 상승했습니다. 네. 그게 계속됐으면 아마 피로감이 더 누적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지방은행, 뭐 사기 대출, 또 미중 이것 때문에 한두 번 살짝 흔들려주고 지금 다시 회복하는 분이면 네. 이런 게 오히려 건강한 조정의 패턴 아니겠습니까? 예.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다. 네. 그 정도. 예. 업종별로 미증시 흐름 어떻게 봐요? 요즘에 보면 되게 수남에도 좀 빠르게 나타나고 네, 있고 네. 이제 일단은 뭐 AI 관련주가 시장 상승을 이끌긴 합니다만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또 약간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부동산이 지난주 예.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는 부동산이 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부동산. 보였습니다. 늘 보여드리는 빨강색이 최근 일주일 지난 한 주에 그 S&P 500의 업종의 상승률이고요. 파란색이 YTD인데 쭉 보시면 부동산이 지난 한 주 3.3% 정도 네. 상승을 했고 중소형이 2.4% 그리고 테크주가 2.3이니까 중소형하고 부동산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경기 침체 없는 한에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부동산과 중소형 이런 쪽이 가장 되팀이 빠를 거다. 물론 일주일이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더 뭐 전체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분명한 건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전미 경제인 협회과 경제학회에서 제롬 파월이 지난주에 가서 분명히 언급 두 가지 중요한 거 해줬지 않습니까? QT 조만간 중단할 거다. 네, 예. 물론 그건 파급력은 그렇게 낮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상반기에 250억 달러였던 걸 50억 달러로 줄였단 말이죠. QT 규모를. 그러니까 그게 50억 달러가 중단된다고 해서 유동성에 막 엄청나게 큰 증가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 완화 스탠스로 확실히 간다는 거. 그리고 노동시장이 보니까 지금 더 중립적인 영역으로 그 금융 정책이 이동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10월 달 이번 달 그 FMC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100% 가까이 지금 지키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중소형이나 부동산 쪽 네. 우호적인 환경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또 잊을만 하면 자꾸 나오고 하니까요. 예. 제가 지금 한 2, 3주째 계속 우리 그런 네네네. 콘텐츠 다루고 있는데 그래프 한 두 개 꼭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10월 초에 24개월 포드 PER을 갖고 왔는데요. 네. 뭐 업종별로 쭉 비교하시고 대신 그 녹색을 서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게 닷컴 버블 때 당시에 PER이 52배 정도 됐고요. 인터넷 기업들의 오른쪽 예, 초록색. 오른쪽 예. 초록색이 52라고 돼 있지 예, 않습니까? 예. 퍼가 평균이 52배였어요. 네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M7의 평균 퍼가 27배 살짝 밑돌고 있습니다. 왼쪽에 초록색. 예, 왼쪽 예. 초록색이. 그러니까 가격 부담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고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기업들이 그만큼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애플도 뭐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잖아요. 아, 그럼요. 예.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방은행보다 더 많은 현금을 갖고 있다는 네. 거니까요.
그 옆에 제가 같은 차트에 그려놨는데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해서 기업 총 가치라고 합니다. 이게 시가총액뿐만이 아니라 부채고 뭐고 다 포함한 걸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하거든요. 기업 총 가치라고 하는데 매출액 대비 기업 총 가치가 얼마 돼 있냐 이게 또 다른 그 밸류에이션 지표 중에 하나예요. 네. 기업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다 코밍글해서 본다는 측면에서 이게 지난 닷컴 버블 때 8.2배였다면 지금이 6.1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나 주가나 가격 자체가 그렇게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 예. 두 번째 강조드리지만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기업 이익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블랙락도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그 96년 중반부터 2000년 3월 그러니까 이게 닷컴 버블이 딱 조성이 되기 전에 한 4년 네. 정도에 주가가 440% 정도 뛰었거든요. 근데 기업 이익이 80%밖에 안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확실히 버블이었죠. 근데 이번 국면에서 2021년 9월부터 지난 9월 말까지 주가가 94% 상승했다면 기업이익이 73%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버블 영역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까 제이미 다이먼 뭐 저 같은 주제의 사람이 제이미 다이먼 그렇게 평가할 주제는 안 되지만 외람된 말 표현을 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의 그 구루 중에 네. 지금은 이제 예일대 교수로 물러나셨는데 스티븐 로치 예. 소장님 기억나시죠? 예. 메릴 린치인가 모건 스탠리 그 수석 애널리스트였으니까 그랬죠. 제가 스티븐 로치 그분하고 이 하워드 막스가 하는 얘기는 귀담아 듣습니다. 굉장히 펀더멘털에 입각해서 굉장히 예. 보수적이고 채권 베이스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지난주에 하워드 막스가 10월 13일 날 몇 가지 쭉 말씀하셨는데 그 보수적이었던 분도 지금 이제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퍼라든가 이런 게 과도하긴 하지만 그만큼 예전 그 닷컴 버블 때 당시 기업 체질과 지금의 기업 체질은 차원이 틀리다. 그만큼 이익을 많이 내고 있고 그 어떤 자기가 볼 때는 지금 심리적인 과잉, 네. 그 뭐 광기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아직 안 보인다. 이렇게 딱 일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주가가 높은 거를 무조건 버블이다. 곧 터질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앞서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뭔가 파이 자체가 커지고 실적이 뒷받침되면은 그럼요. 기업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 예, 또 때마침 이번 주도 줄줄이 또 네.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그리고 또 또 두고 빅테크들. 보야 되겠지만 미국의 기업 그러니까 리서치하우스 독립 리서치하우스들이 막 그냥 자기들 기분대로 갖다가 숫자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전제로 따진다 예. 한다면 대부분의 종합적으로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뭐 독립 리서치하우스 운용사 일관되게 3분기, 4분기, 1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실적이 계속 개선되는 걸로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컨센서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른 거 몰라도 기업 실적이 이렇게 좋아진다는 얘기는 아직 버블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요. 실적 현황을 좀 볼게요. 지금 일단은 이제 금융주들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또 테슬라 또 실적 발표,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있죠. 예. 테슬라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 테슬라는 모르겠고. 제가 뭐 그 테슬라 누리상 우리 테슬라 얘기 나올 때마다 아, 어차피 저희 이따 하우머니 때 테슬라 다루시나요? 잘하는 연구원이 나올 거라서 이제 그럼 제가 별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태자랄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 금융섹터 예. 전체 올 3분기 이번 3분기가 한 13% 초과해서 EPS 성장할 거라고 지금 컨센서스 형성이 돼 있고 그중에 이제 은행 부분만 보면 9% 성장이에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정도면.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소개드렸지만 12% 실적 발표한 것들 중에 그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비율이 네. 85%거든요. 예. 이게 지난 5년, 10년 평균 78%뭐 이런 수준보다 훨씬 높은 거니까. 네. 그러니까 참 그 뜬금없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결국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은퇴 자금, 기본적인 자산 증식 하나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보는데 그렇죠. 그중에 실물 자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좋은 회사들의 주식에 투자라는 게 굉장히 좋은 방편이라고 보는 게 이 기업들을 보면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놀러 가는 동안 계속 일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들. 예. 어떤 맞아요. 식으로든 인플레이션을 해지한 그렇죠. 그 이상의 수익을 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서 흐뭇한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저기 이번에 주말에 있었다는 그 골프 회동 궁금해서 한번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이 건너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골프를 쳤다 이래 듣는데 이제 손정유 회장이 주선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라운딩을 했네요. 트럼프 대통령 조회는 누가 했었나 궁금해서 보니까 손정유 회장하고 전설적인 골프 그 게리 플레이어 그리고 또 미국의 그 프로골프 브라이슨 디셈보 이렇게 돼 있고 아 디셈버도 있었어요. 우리 최장타. 예 우리 또
국내 우리 기업 회장들은 같은 조로 이렇게 또 해서 라운딩을 했네요, 보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얼마나 이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지는 궁금한데, 그래도 뭐 이제 그렇게 한번 초대받았다는 얘기는 뭐랄까? 그래도 우리 기업들 다 이번에 갔던 그 뭐 자동차면 자동차, 반도체면 반도체, 조선이면 조선 할 것 없이 다 할 말이 있는 기업들이에요. 우리도 미국에. 엄선해서 또 엄선해서 선택을 했을 거고요. 참 저는 흐뭇했습니다. 저는 사실 네. 기업 찬양론자거든요. 기업이 잘 돼야 나라 국가 경제가 되는 당연하죠. 맞습니다. 예. 네. 참 방송이라서 이런 표현 그런데 결국은 기업 총수분들이 나서서 물꼬를 터주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존경합니다. 저런 그렇게 되면 정부 정책 자체가 기업 규제보다는 풀어줘야죠. 네, 그렇죠. 기업을 옥죄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호가 볼게요.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3,754, 코스닥도 0.3% 오늘 반등 좀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862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LG 에너지솔루션도 지금 호가는 43만 4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12만 9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 있고 현대차입니다. 오늘 3%도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6거래일 연속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게 되는 셈인데 호가 자체 굉장히 좋네요. 25만 1,500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1.8%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1.5% 오름세 예상됩니다. 호가 92만 6천 원. HD현대 중공업 기아는 오늘 호가에서는 하락이 좀 예상되는 분위기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3만 8천 원, 에코프로비엠 소폭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반면 에코프로는 1.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7만 4,700원. 레인보로보틱스 오늘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3만 9천 원이고 펩트로는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캔바이오도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HLB가 6% 강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호가는 42,200원. ABL 바이오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은 지금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는데 글쎄요, 오늘 이제 호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코스닥 쪽에 또 강한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2차 전지, 뭐 바이오 이쪽도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그래요. 뭐 2차 전지가 엄청난 시세를 내고 있는데 그렇죠. 그동안 소외됐었던 측면이 있었으니까요. 네, 예. 왜 그런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막 좀 사후적으로 막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전기차만 볼 게 아니라 뭐 ESS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우선 그 전에 반도체부터 한번 지금 보니 TSMC는 실적 좋았고요. 맞아요. 아까 글로벌 비즈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 이제 마이크론은 중국에서 손 떼겠다 그러고 그것도 딱 듣는 순간에 그러면 뭐 우리는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고 이래저래 됩니다. 이거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3대 지수를 압도하거든요. 상승률에 있어서. 요 반도체 이게 지금 보니까 무슨 단순히 사이클로 접근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 완전히 무슨 대박이 난 것 같은데. 해묵은 얘기 말씀 하나 더 드리면 네. 저희가 회사를 시작한 2022년도 예. 1월부터 고유자금을 가지고 계속 지금 똑같이 고객자금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주식형 중에 한 번도 안 바꾼 어. 보통 저희가 ETF 한 6개로 구성을 합니다. 예. 절대 홍보하자는 거 아니고 6개 테마를 계속 유지를 하는데 지금 4년째 안 바꾸고 있는 2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그게 반도체고요. 그리고 우라늄인 섹터거든요. 우라늄. 네. 뭐 우라늄 말씀드리자는 자리는 아니니까 반도체 섹터는 보통 우리가 반도체 초반에 얘기할 때 뭐 핸드폰, 뭐 PC가 다 저기 포화 상태에 있고 이러니까 뭐 리테일 수요가 좀 줄어들어서 사이클이 좀 하락 국면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제가 2년 전에 어떤 소개를 드렸었냐면 뭐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나가서 이 지금 형성되는 그 반도체 업사이드 사이클은 네. 이 기관들 기업 홀세일 수요가 이제 끌어갈 거다 당분간 AI하고 접목을 해서 그 지금 가운데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개드리면
오라클 회장 그 레리 앨리슨이 가끔 좀 뻥을 쳐서 좀 그러긴 하는데 예. 지난주에 소개해드립니다. 예. 그분이 올 초에 1사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네. 중요하니까 한번 더 소개해드리죠. 본인은 사실 IT의 산 증인이시거든요. 그분이. 네. 그분이 분명히 자기는 지금 AI의 초기 인프라 투자 기간이 5년이라고 보는데 적어도 5년 정도 갈 거라고 보는데 아직 절반도 안 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절반 중에 지금 요새는 좀 잠잠하지만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메타가 맨하탄만한 데이터 센터 짓겠다, M7 서로 합종 연행하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지금 하겠다고 계약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다 반도체 수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TSMC 그때 말씀드렸죠. TSMC가 좋다는 얘기는 여기에 발주를 주는 마이크론, 뭐 엔비디아 등등 다 좋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예. 좋다는 얘기는 수요가 그만큼 받쳐준다는 얘기고 예. 그만큼 또 기업이 이익이 받쳐준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네. 이게 뭐 어떤 그 정말 뭐 대세 상승장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진 않고요. 그렇다고 아까 레리 앨리슨이 얘기했던 5년이 지나서 AI 테마가 끝나냐 이게 아니고 네. AI가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금 인프라를 기반을 깔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지금 이 구간은 즐기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즐겨도 된다. 제가 뭐 개별 기업 와이서 어떻게 막 소개를 드리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큰 그림을 주로 보는데 굉장히 뭐 지금 초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한 2, 3년 정도에 한참 투자하고 있는 아직 이 초기 투자 기간도 안 끝난 구간이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스포스 그 실적 얘기도 좀 준비하셨는데 사실 제 느낌으로는 이 기업은 약간 방어주 느낌이거든요. 실적이 괜찮나 봐요. 연평균 성장 10% 이상 성장하고 예. 있죠 지금. 그리고 그 매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매출이죠. 사실 장기적으로 성장하는지를 보려면 우리가 매출 성장을 봐야 되니까. 근데 그게 예상 584억 불을 초과해서 600억 불 초과 전망할 거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으니까 되게 좋은데 아쉽지만 저희는 세일스포스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잖아요. 네네네. 저희 회사에서는 올해 초까지 투자했다가 예. 일단은 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되게 움직임이 좀 답답하지 않았나요? 예.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여러 이슈들이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AI 성장이고 뭐 이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도를 한다. 기대감이 많았죠. 근데 이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이 그 AI 전용 칩들이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맞아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의 기능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가 한두 달 전에 나왔죠. 예. 저희는 이제 연초에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이익 실현 많이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네. 그때 한 30-40% 정도 수익 내고 소프트웨어 업체, 소프트웨어 투자하는 ETF를 좀 이익 실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AI 소프트웨어면 한참 그 팔란티어 테크가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았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연준 그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이제 물가보다는 지금 고용 지표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 네. 된 거죠. 예. 올 연초부터 확실히 제롬 펄이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일관되게. 네. 노동시장을 방점에 찍을 거다. 그리고 지난번 잭슨 홀타운 거기에서도 노동시장 언급했고 지난 10월 15일 날 전미 실용경제학회네요. 예. 예. NABE라는 곳에서 인터뷰, 그러니까 그 사회자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분명히 아까 살짝 소개드렸지만 그 고용시장, 노동시장이 고용 하방 위험이 커진 것 같다 지금. 네. 그러니까 분명히 고용시장이 지금 위축이 되고 있는 것 같긴 예. 해요. 그래서 상당한 하락 위험이 보이는데 정책은 그래서 금융 정책은 더 중립적인 방향으로 전환돼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최소한 한 번 이상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또 2달 전인가 지난번 그 FMC 할 때 정책을 바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FAIT인가에서 예. 그 제가 용어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납니다. 그 평균 플렉시블 에버리지 예. 인플레이션 타겟. 예. 거기에 예. 그러니까 거기에 충실한 그 멘트 내지는 스탠스를 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정 구간을 평균 내서 조절하겠다. 이게 약간 답답한 대응이라면 그때 바꾼 거는 이제 그때 대응을 빨리빨리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멘트들을 보면 확실히 더 중립적인 방향으로 금리를 좀 인하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해라는 언급을 하는 거 보면. 네. 그런데 어쨌거나 뭐 증시를 비롯한 자산 시장에 있어서 뭐 유동성만한 게 있겠습니까? 네. 지표가 경기가 뭐 다 안 좋아요 해도 돈 많아요 하면 다 뭐 그냥 그 묻힐 수가 있는데 아니 지금 유동성 측면에서는 미국도 지금 그러면 양적 긴축 중단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금리 더 내릴 거예요? 뭐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M2를 보더라도 돈은 막 풀리고 있고 네. 우리나라 돈 풀리고 있는 거는 뭐
거의 뭐 매일 1조씩이고 중국은 일본도 더하고요. 중국도 풀고 있고 그러다 일본도 살짝 노이즈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될 것 같고 그러니 150엔 밑으로 잠시 내려갔던 달러엔이 다시 또 위로 고개를 들고 이러면 뭐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돈이 막 쏟아지는데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유동성 질문 저 개장하고 더 들어야 될 것 그러시죠. 같습니다. 오늘 국내 네. 증시를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20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다시 좀 반등이 성공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 이제 이번 주에 또 테슬라를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실적 발표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이슈는 조금 더 완화된 수준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시장 출발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볼게요. 오늘 0.7% 올라갑니다. 3,775. 호가보다 움직임이 굉장히 좋네요. 지금 코스닥도 0.6% 상승으로 864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4% 올라갑니다. 98,300원. SK하이닉스가 2% 올라갑니다. 47만 6천 원. LG 에너지솔루션은 소폭 하락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라가네요. 112만 3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좀 떨어지고 있고요. 현대차 3% 상승합니다. 6거래 연속 오름세로 2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1.3% 상승으로 8만 1,3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 올라갑니다. 93만 5천 원이고요. 기아 3% 올라갑니다. 11만 5,100원. HD현대중공업은 좀 떨어집니다. 50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58% 올라갑니다. 43만 6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좀 떨어집니다. 에코프로는 지금 3% 넘게 올라갑니다. 7만 5,700원. 레인보로보틱스도 1.5%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만 5,500원에 거래되면서 지금 사흘 만에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팩트로는 좀 떨어집니다. 리가캠바이오가 1% 가까이 올라갑니다. 13만 2,900원. 그리고 파마리서치도 2% 강세입니다. 56만 5천 원. HLB가 3.7% 올라가고요. 에이벨바이오도 상승합니다. 8만 6,900원. 삼천당제약은 보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반도체 쪽이 좋습니다. 온디바이스 AI, HBM, 뉴로모픽, 시스템 반도체 장비 다 좋아요. HBM부터 볼게요. 지금 한미 반도체가 6%, 7% 강세입니다. 15만 2천 원 선을 넘어서고 있고요. STI도 지금 3%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고 PSK홀딩스도 3% 상승 5만 4,300원. 그리고 HBSP도 3.7% 올라갑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오테크닉스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2% 강세고 MK전자도 3.4% 올라가고 있고요. 테크윙도 1.38% 상승 보여주고 있고 제우스도 2% 이상 올라갑니다. HBM도 좋고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이제 제주 반도체가 6% 이상 상승 중이고요. 22,600원.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3.98% 올라가고요. 에이펙트도 5% 상승합니다. 그 밖에 어보브 반도체, 가온칩스, 텔레칩스도 다 올라갑니다. 오늘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도 흐름 좋고 3D 낸드 쪽도 좋네요. 테스 7% 이상 상승 중이고 유진테크도 5.3% 상승하고 있고요. 원익 IPS도 2.9%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쪽 다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227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1,820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439억 원 순매도,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480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2억 원, 57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정정 마감 대비로는 90전 상승한 1,422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네요. 네, 그러네요. 근데 수급이 조금 이제 차이가 나네요. 이제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고 이런 쪽으로 또 가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아까 유동성 얘기도 좀 해주시고 또 거기에 이어서 그것도 한번 이 대표 보시기에 미국이나 우리 쪽이나
이거 지금 아직까지 포모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느낌상. 우선 유동성 한번 진단해 주시면. 지난주에도 그 정민 앵커님이 좋은 질문 해주셨었죠. 네. 그러니까 RRP 영래포 장구가 예, 지금 예, 바닥에 나 예, 있고 예. 그게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막 언급이 됩니다. 네. 유동성이 위축되고 실제로 지금 한 4개월째 미국 전체 유동성이 위축되고 있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네. 7월 달에 그 OBBBA에서 부채 한도 상향 조정하면서 TJ 잔고가 3천억까지 줄었다가 지금 계속 그걸 채워놓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미국 전체 유동성을 형성하는 게 BTFP 프로그램, 뭐 TGA 잔고, RRP 잔고, 예. 그다음에 그 미국의 연준의 그 뭐라 그러죠? 그 BSPL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재무제표 네. 거기서 이제 자산을 증가시키느냐 줄어드느냐 이런 것들을 쭉 망라해서 전체 유동성을 지표를 이제 쭉 산출하곤 하는데 네. 유동성 프락시에서 최근에 RRP 잔고가 바닥이 나면서 거기다가 또 TJ 잔고를 계속 채워놓고 있는 거니까 시중의 네.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래서 유동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드디어 지난 10월 16일 날 예. 8,990억 달러까지 딱 채워놨습니다. 네. TJ 잔고가 예. 거의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 재무부에서 보통 우리가 이 정도 잔고 유리하게 하는 게 8,500억 달러 정도를 아하. 성정을 하거든요. 예. 9천억 달러 거의 찍었다는 얘기니까 이제 네. 하반기부터 물론 지금 이제 그 셧다운 서로 이제 합의 안 하고 지금 막 파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충 마무리가 되고 나면 공격적으로 지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든 뭐 기업 자금 조달 상황이든 또 우호적으로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무조건 좋게 본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네.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죠. 이제 재무부로 돈 들어갈 일보다 들어갔던 돈 나올 일만 남았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구나. 맞습니다. 그럼 앞서 그 수댕님이 질문하신 유동성에 대한 답변이 됐나요? 네, 됐고. 포모에 대한 진단은요. 저는 그 지난주에도 이 소개를 제가 드리려고 했다가 못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미국의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난주에 제가 MMT 현대통화 이론만 소개를 드렸던 것 예, 같아요. 예. 근데 그 미국 경제 구조 자체가 예. 50년에서 한 7, 80년대까지 수출 주도형 제조업, 다시 말하면 노동이라든가 자본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 제조업들의 평균 마진율이 그때 당시 한 20, 30% 됐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미국 제조업 기업들, 특히 자동차 기업들은요, 연 마진이 1%에서 4%밖에 안 되고 제조업 전체 마진율이 한 9%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M7 테크 기업들의 마진율이 40% 정도 됩니다. 40, 한 6% 정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설정을 했던 밸류에이션 지표 자체를 지금을 놓고 보니까 굉장히 비싼 걸로 보이죠. 근데 마진율 자체가 틀려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경제 구조 자체가, 이 산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돼 있다는 얘기고, IT 기업들이 이렇게 마진율이 높다는 얘기는 자본이라는 노동 의존도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애플만 해도 ROE가 그때 소개드렸지만 150%고요. 엔비디아가 110%. 나머지 M7의 테슬라 정도 빼고 나머지 기업들이 ROE, 내 자본금을 넣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느냐. 이게 평균이 한 5에서 7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주도하는 구 있는 이 M7이 사실 미국 기업의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벌고 있고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지금 26배, 27배 뭐 전부를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 당시에 18배, 17개보다 지금 좀 비싸다고 해서 이게 너무 버블이 아니냐라고 하는 네. 거는 상당 부분 한 3분의 2 정도는 우리가 뭐 숫자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할 수는 없지만 뭐 20, 한 5, 6배 정도는 그만큼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그리고 그 고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는 고도화된 산업 구조로 바뀐 거 아닌가라는 일정 부분 우리가 좀 뭐 편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건 조금 제 생각이고 공격적인 생각인데요. 그리고 실제 미국이 아까 뭐 하워드 막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 지금 그 코멘트를 내고 있는 거 보면 이런 논리에 근거해서 거기서 코멘트를 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식의 생각도 좀 필요한 산업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빅스가 지난주에 목요일 날 엄청나게 뛰었다가 금요일 날은 또 엄청나게 빠져버렸어요. 금요일 날 또 네. 시작할 때는 굉장히 급등해서 출발했다가 오히려 확 밀려버려서 하루에 그냥 18%가 빠져버렸는데 이게 이제 보니 그런 해석이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워낙 주식이 많이 오르고 해놓으니까 살짝 해지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공매도 치기는 올 한 해 계속 공매도 세력들은 그냥 계속 숏 스퀴즈를 당했으니까 그렇다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던지자니 좀 아깝기도 아깝고 하고. 그래서 빅스 매수로 조금 해지를 예.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하시는 자산에 대해서 전혀 해지 없이 가세요? 네, 저희는 뭐 ETF만 투자를 하고 있고 랩 상품이라는 금융상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생 상품을 넣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데다가 네. 저희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는 뭐 인버스라든가 레버리지 자체를 투자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투자 전략으로 대응을 하죠. 투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략으로? 네,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는 변동성의 근간에서 수익을 내는 전략을 같이 일정 부분 섞어놓으면서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동성이 커지는 예를 장에서 들면 금리가 인상이 될 때 금리 인상 IRS 전략이라고 해서 네. 인트레스트 레이트 스왑 전략이라고 해서 예. 금리가 인상됐을 때 수익을 내는 헤지 펀드 전략을 쓰는 ETF가 있어요. 어허. 그런 식의 접근을 저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주식형은 물론 다 롱 포지션만 갖고 있지만 저희 자산 배분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위아래를 적당히 좀 이렇게 막아놓으면서 적당한 주식형은 그러면 조금 장이 조정받을 때는 그냥 같이 흔들릴 수밖에 막 없죠. 이렇게 가도 올리고 네. 맞고 버티는 수밖에 없네. 맞습니다. 대신 이제 비중을 좀 조절하는 이빨 꽉 물고 네네. 잘못하면 마우스피스 티 나가니까. 근데 뭐 좀 홍보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 저희가 S&P 500 대비 주식형이 네. YTD로만 2%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대비해서 많이 잘 나고 있는 것이죠. 너무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그거 잘 그냥 자랑을 안 드리긴 하는데. 그냥 시기적으로 얻어 걸린 겁니다. 이렇게 하고 맞습니다. 가야지. 맞습니다. 예전에 운이 좋았다고 봐야죠. 저희 우라늄이라든가 어. 이제 그 챗이라고 CHAT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제너레이티브 AI 집중하는 요 한 두세 개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이런 것들이 워낙 선방을 하면서 운이 좋았다고 봐야죠. 왜 그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이게 막 내가 투자한 종목이 수익이 나면은 사실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좋았던 거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겸손해질 줄 저 알아야 역시도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사실 방금 소장님께서 딱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서 그래서 참 저희 감사하고 존경하는데 사람이 그런 편향이 있더라고요. 보면. 자랑하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게. 연말까지 더 괜찮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 적어도 부분. 내년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내년까지. 중간 선거까지는요. 내년에 대해서 상고하죠. 또 전망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앵커님 그렇긴 아시겠지만 합니다만. 내년 가봐야 아는 것이고 꼭 연말 연초 되면 상고하죠 상조하고 하는데 저는 무의미한 멘트라고 봐요. 원래 그때 가서 발표되는 새로운 정책, 뭐 예산 집행, 뭐 어떤 큰 그림 그리고 시장의 상황을 그때 놓고 판단을 해야죠. 예, 네. 예. 맞아요. 16년 동안 그 네. 질문 해오셨잖아. 저요? 근데 상고하죠. 이제 네. 느끼시잖아. 참 부질없는 질문이라는 거. 부질없는 질문이기도 한데 늘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은. 예, 지나고 보면은 거의 틀린 게 대부분이긴 하더라도 궁금하더라고요.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볼 때 저는 기술 분석에는 문외한이지만 네. 거의 매년 봄 한 번, 가을에 한 번 항상 조정이 있었죠. 봄, 그래서 가을. 시즈널리티가 항상 있다고 네. 하잖아요. 계절성이. 그것 뭐 내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3월에서 한 5월 상간에 네. 그리고 한 7월에서 한 9, 10월 상간에 꼭 한 번씩 조정이 있거든요. 최근 3년만 봐도 항상 그렇습니다. 예. 그거 이제 투자 기회로 삼으신다든가 또 방어의 기회를 삼으시면도 동시에 저가 매수 기회를 삼으신다든가 이 정도의 전술은 뭐 유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미국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이거 조금 더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왜냐면 이제 사실 공식적인 노동 지표가 지금 발표가 24일로 지금 지연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가 네. 아시겠지만 드디어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인가를 기억하는데 CPI가 나옵니다. CPI 네네. 나온다더만요. 예, 기다리던 CPI가 나오는데 네. 이제 나와봐야 알겠고 물가가 그렇게 심각하게 그 실시간 물가 지표 같은 걸 계속 추적을 네. 하고 있는데 심각할 거란 생각은 안 들고요. 골드만삭스에서 10월 17일 날 자체적으로 추산을 해봤나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건 인디드라고 하는 구인 사이트에서 거기서 발표한 자료인데 임금 상승률이 2.3%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부담 없는 상황. 그런데 그 옆에 오른쪽 그래프를 꼭 한번 띄워주시는데 골드만삭스에서 10월 11일 날 현재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가장 정확한 노동시장을 네. 보거든요. 네. 추산을 해봤나 봅니다. 자체적으로 비교적 정확할 겁니다. 21만 7천 건 예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가 23만 4천 건, 네. 21만 7천 건이면 뭐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죠. 팬데믹 이전 30년 평균이 예.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평균이 34만 건입니다.
지금 21만 1,000건이잖아요. 예. 23만 건이 나오건 25만 건이 나오건 어떤 차이가 있겠나. 고용 시장이 탄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롬 파월이 분명히 얘기를 한 거는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고급 데이터를 실제 보고 얘기를 한 걸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고용 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는 주간 실업장 청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달까지 봤던 ADP 민간 고용이랑 채용 이런 것들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타이트해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위축되는 국면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 이거를 경기 침체로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또 노동시장이 위축이 되는 거가 확실하다고 해도 10월이건 11월이건 하반기 금리 인하 추가로 한두 차례 하지 않겠습니까? 네. 모든 악재를 덮어버릴 수 있는 이슈가 저는 정책금리 인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뭐 지금 현재 보면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에는 긍정적인 상황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5분 됐습니다만 개장하고 외국인 지수 선물 3,000개 넘게 팔고 한 2,260억 파니까 코스피가 음전해버리네요. 언제 10만 전자 가고 언제 50만 닉스 가느냐 했더니만 또 하필이면 이런 날 또 야간 선물하고도 전혀 이렇게 반전되는 시장 참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후 되면 또 몰라요. 오후 되면 또 모르죠. 네, 그리고 시간 끝나고 또 대체거래소 또 모르겠고. 넥스트레이드는 빨리 없애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거 진짜 사람들 혼란만 주고. 그러니까 자꾸 그 큰 시장, 선진 시장을 흉내내려고 하는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국내 증시 일단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 지금 코스피는 등락을 반복하는 중인데요. 지금은 약보합입니다. 3,748포인트. 반면 코스닥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쪽에서 좀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 0.63% 오름세입니다. 864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메이저 수급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2,335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도 659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개인만 홀로 3,000억 원 가까운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202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기관 금액은 적지만 23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기서도 개인만 홀로 266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건축 제품과 전자 제품, 전기 장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전기 제품, 양방향 미디어와 서비스 쪽, 더불어서 게임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지금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반도체 섹터가 시장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관련된 테마들이 모두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로모픽 반도체 강세 보여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4중 전회에서 AI 산업 투자 같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경우에 관련 섹터 기대감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네페스가 2%대 오름세로 16,560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1.8% 강세로 12,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NC에는 보합이고요. 네페스아크가 0.5% 오름세, 자람 테크놀로지도 0.8% 강세입니다. 거래가 37,850원으로 집계됩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관련주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이쪽에서는 한미반도체가 3.3% 오름세, 거래가 14만 8천 원대고요. DI가 4% 강세로 21,900원,
예스티가 3%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8,920원에 거래됩니다. 오로스테크놀로지가 2% 강세, 거래가 29,650원이고요. MK전자도 2% 넘게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10,01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봇주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나 소프트뱅크 쪽에서 로봇 쪽에 투자를 하면서 로봇 관련주에 좀 매수세가 몰리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다시 이쪽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보스타가 현재 11.4% 오름세로 71,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휴림 로봇이 8% 가까운 오름세, 거래가 4,950원입니다. DIC 6.8% 강세, 5,100원. KNRN 시스템이 2.3% 상승하며 24,200원. 원익홀딩스도 6.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23,800원으로 집계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선주 보시죠. 반도체 업황 호조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LS에 대해서 반도체 업황 호조로 인해 황산 부문 실적 개선이 지속된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를 기존 22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는데요. LS 현재 3.6% 오름세로 거래가 19만 4,700원이고요. 일진전기가 3.2% 강세, 거래가 43,400원. 가온전선도 0.7%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7,200원에 거래됩니다. 오늘도 시장 반도체 쪽으로 좀 주도 시세가 몰리는 모습이지만 또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바이오 섹터가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쏠림이 좀 해소될 수 있을지 상황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로스 리서치 한영희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시장입니다만 오늘 사심 섞인 질문 좀 사심 하겠습니다. 섞인? 네. 우리 한수석 월요일 날 출연하시는 걸 알고 우리 지인이 꼭 물어봐 달라는데 네. 테슬라를 450% 더 갔대요. 그랬다가 이게 250% 견뎌냈어. 네. 그걸 견뎌내고 지금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본저인데 그냥 들고 갈까요? 뭐 어쩌고 한번 이번 주 물어봐 실적 달라. 발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애프터장 끝나고 아마 실적 발표. 그러니까 수요일 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이제 목요일이죠. 예. 목요일 새벽쯤일 거예요, 이제. 그렇죠. 아, 네.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 돈을 어떤 돈을 투자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고 투자했느냐 정답이네. 아니면 그거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 제가 함부로 이거를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만약에 여유 자금이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은 계속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왜냐 로보택시, 사이버캡도 지금 아마 이번 주에 대량 생산을 시작하려고 계속 직원 채용하고 있거든요. 테슬라 커리어에 들어가시면 이제 다 나옵니다. 그래서 텍사스 지역이나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사이버캡을 좀 대량 생산하겠다. 우리가 계속 말하는 그 금색깔 로보택시 있잖아요. 2인승짜리. 그거를 이제 생산할 가능성이 이제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옵티머스 V3에 대한 양산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손을 주문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이 손을 주문했다라는 거는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뭐 두뇌도 중요하지만 이 손에 대한 DOF, 자유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발전을 계속 지식이랑 어떤 도구를 쓸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손으로 도구를 썼기 때문에 이 문화가 발전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한 거거든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도 똑같습니다. 그냥 손이 없으면 그냥 단순하게 뭐 내가 가정일을 시키더라도 손이 있어야 시키는 거지. 네. 네, 그게 없으면은 뭐 말짱 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는 테슬라는 발전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매번 여기 방송에서 제가 거의 6년 정도 됐나? 아무튼 그렇거든요. 이 머니쇼만.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싸게 사야 된다. 네. 지금 급하게 따라갈까 하다가 확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내 심리가 버틸 수 있느냐를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예상 매출은 이제 265억 달러 정도. 그다음에 예상 EPS가 이제 0.44달러 정도인데 결국에는 3분기 인도량은 잘 나왔습니다. 네. 49만 7천 대 정도 나오긴 했는데 뭐 연말에 이제 인도량이 200만 대 넘냐 안 넘냐 이런 건데 지금 자동차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는 3분기 예상하는 게 18% 안팎이에요. 그러면은 1분기 16%, 2분기 17%, 3분기 18%면 계속적으로 개선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좀 많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원래 제가 목요일 날 나오게 되면 이걸 계속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항상 목요일 날 이제 제가 6시에 컨콜 보고 나서 8시 20분에 방송에 나가서 이제 그거를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랬었죠. 지금은 이제 제가 목요일 날 안 나오다 보니까 그 컨퍼런스 콜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날 머니랩 들어가면 볼 수 있나요? 그때는 제가 방송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나 머니랩 들어가면 한용희 수석의 테슬라 관련한 분석이 나올라나 싶어가지고. 예.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더 거세지면서 지수가 코스피는 지금 조금 이렇게 낙폭을 키우는 양상인데 지금 개장초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이렇게 빠질 날이 아니었는데 시장... 요즘 패턴이 보면은 시작할 때 좀 강하다가 막 이렇게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 물량 막 나오고 다시 오후 들어서 좀 회복이 됐다가 그런 좀 변동성이 큰 장인 것 같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테마적인 부분들이 강한 게 대북 관련주들. 대북 관련주들. 그래서 지금 아난티라든지 신원이라든지 이런 대북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트럼프 김정은 회담설이 맞습니다. 오네요. 그것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보시면 쉬지 않고 달려오긴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오늘 뭐 조정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한 0.5%, 코스닥 기준으로 0.4%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상승하고는 있죠. 이제 뭐 2차 전지나 뭐 바이오 쪽 때문에 바이오 쪽이 좀 큽니다. 지금 뭐 D&D 파마텍도 그렇고 바이오 쪽 수급이 워낙 지금 몰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기는 한데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동안에 상승했던 상승률을 보시면 이해는 되실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탐방 기업 어디예요? 오늘은 저희가 한미약품에 한미약품. 네, 또 관계 회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JVM이라고. 관계사. 네. 그래서 JV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약품, 알약을 자동적으로 배치해주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쓰이는 로봇 이렇게 저희가 좀 그래요? 네, 정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팔에 있어서 그렇게 나누는 건 아니고요. 자동화된 그 경로를 통해 가지고 포장을 해주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핵심 솔루션은 뭐냐면 내가 처방전을 딱 들이밀잖아요. 약국 가시면. 그러면은 이 사람 무슨 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파우치 형태로 이제 자동화로 다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약사가 뒤에 조제실 한번 가보시면은 약사가 이 약 해가지고 다 해서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주거든요. 뭐 실링기나 이런 걸로. 근데 그거를 이제 기계가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37%를 차지하는 게 이제 파우치 비닐 소모품 매출이
가장 크다. 이게 네. 반복적인 매출에 대한 형상이 제일 크고 주요 제품은 이제 AT-DPS랑 매니스, 카운트메이트, DOB, 비젠 EX 이렇게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라인업을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우치 제조 장비가 가장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T-DPS 같은 경우에도 파우치형 자동 조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전체 매출에서 3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큽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또 소형 장비랑 대형 장비가 있어요. 그 소형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작은 데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형 장비는 좀 대형급 병원에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라인업이 이제 매니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초대형급 파우치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파우치랑 이게 여러 개가 좀 나뉘는데 플리스터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알이라는 게 있고요. 파우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름이 어려운 거지. 플리스터는 뭐냐면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 이렇게 있으면 딸깍 해서 이제 하나씩 먹는 겁니다. 네네. 예, 그게 예, 플리스터라고 예, 하는 예. 거고요. 바이알은 뭐냐면 병통에 있잖아요. 예. 병통에 여러 개가 담겨 있으니까 이 뚜껑 열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복용하는 거. 그다음에 파우치는 우리 약국 가시면 이렇게 쫙 찢어져서 이렇게 먹는 거. 네. 그 안에 뭐 항생제, 뭐 위장 뭐 그쵸. 보호제 몇 가지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딱 털어서 먹는 게 예. 이제 파우치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파우치형을 왜 계속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느냐. 예. 플리스터도 있고 바이알도 있는데 환자 입장에서 복약 수능도가 제일 높은 게 파우치형입니다. 그렇죠. 네. 바이알은 좀 귀찮아서 내일 먹을까? 사실 저도 영양제 먹다 보면 바이알 형태를 많이 먹거든요. 근데 바이알은 조금 귀찮으면 내일 먹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예. 저도 실제로 겪어보니까. 예. 근데 파우치는 그냥 찢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한 번에 거잖아요. 털어요? 네, 한 번에 털어서 먹다 보니까 복약 수능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호주나 선진국에서는 파우치형에 대한 조제 장비를 만들 때 아니면 너네가 파우치형을 만들어?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 우리 국민들이 잘 먹게 돼야 되니까 인센티브를 줄게. 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파우치형이 지금 주력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조제 환경 자체는 이제 고령화랑 약사 인건비 부담 때문에 기계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약사 인건비 평균 상승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16%에서 18%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약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연봉이 네.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장비를 소형 병원에선 쓰진 않겠죠. 근데 대형 병원으로 가면 갈수록 아니면 근처 큰 약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도입해볼까? 소형이라도 도입해볼까? 어차피 이거 몇 바퀴 돌리면은 이거 인건비 나올 텐데 도입해볼까? 이런 생각을 계속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약사 인건비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화 수혜랑 더불어서 글로벌 조제 안정성 강화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로 기계적인 수요가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JVM 같은 경우에 해외 매출이 거의 5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수익성 면에서도 국내 판가보다 해외 판가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배에서 2배가 높아서 마진율도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가지 포장 타입, 플리스터, 그다음에 바이알, 파우치 모두 대응 가능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에서는 높은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동사는 파우치형 장비 타입에서는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자면은 2025년 매출액은 1,815억, 영업이익은 393억인데 네. 현재 시가총액을 보자면 한 3,6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판가 인상만 진행한다라고 하면 20% 성장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앞으로 자동화에서는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검색해 봤는데 영업이익률이 높네요. 괜찮네. 높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꽤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한미하고 어떤 관계예요? 한미 자회사입니다. 여기가. 그래요? 네. 자회사. 한미 사이언스 자회사입니다. 한미 사이언스에. 네. 한미 약품은 아니고 한미 그룹이 있잖아요. 네, 한미 예. 그룹에서 사이언스의 좀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확실히 고령화에 따른 수혜주일 수도 있는 게 나이 들수록 챙겨 먹어야 될 약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파우치형이 훨씬 좋죠. 네. 그래서 파우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유럽 쪽도 그렇고요. 지금 파우치가 개념이 저는 병원에서 처방전 갖고 가서 했는 그 파우치는 알겠는데 그거 말고 그냥 판매용도 파우치가 있나요? 이게 약국에서 네. 처방전을 주면은 다 그런 식으로 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처방 안 돼. 우루사 같은 경우에도 처방하는 우루사가 있고 아닌 우루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는 우루사를 먹어본 적이 없기는 한데 아마 플리스터 제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루사 같은 경우. 아니면 바이아닌 아무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파우치형 내가 약국을 갔을 때 좀 심하면 센 약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약국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파우치형으로 대부분 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찢어서 먹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찢어서 먹는 네. 거. 오늘 소개해 주실 산업보고서 네. 어디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제 또 소장님을 제목, 소개시켜드리는 네. 네. 뭐 매번 그런 것만 갖고 오셔. 제목 아니, 궁금해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색조 화장품을 색조 화장품. 네. 가져왔습니다. 색조 화장품. 네, 이제 제목은 저희가 스킨이 아니라 이제 컬러를 만든다. 네. 판다라고 이제 적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기초 화장품이랑 이제 색조 화장품 두 개로 나뉘잖아요. 예. 큰 틀에서 보자면은. 근데 기초 화장품에 해외 진출한 회사들은 주가가 다 많이 갔어요. 네. 근데 색조 화장품은 아직 덜 갔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이제 단점과 장점을 저희가 다 비교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이 왜 이렇게 해외에서 인기가 많냐? 그러니까 진짜 지금 명동 가보시면 그냥 올리브영은 다 외국인이거든요. 네. 서울 지역에 강남, 명동, 뭐 아니면 뭐 여의도 이런 데 가보시면은 더현대 가보시면 외국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다 화장품들 많이 사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수출이 된 시기는 이제 K컬처의 확산 이후입니다. 우리가 K팝 데모넌터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김밥, 네. 뭐 분식 아니면 뭐 불닭 이런 것들이 흥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K-팝이랑 K 콘텐츠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면서 라이프 스타일과 꾸미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수출액은 2024년에는 이제 102억 달러로 성장을 했고요. 지역별로는 과거를 보자면 우리가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따이공. 네. 따이공이 뭐냐? 보따리상. 보따리상. 예. 옛날에는 중국에서 보따리상들이 들어와서 화장품을 많이 가져가서 그걸 중국 내에서 파는 유통 채널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비중이 중국보다 어디에 더 많이 늘어났냐? 미국 쪽에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가의 밸류를 받는 차트가 뭐죠? 아마존 베스트셀러.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냐 마냐. 메가와리, 일본에서는 메가와리, Q10 이런 쪽이 들어가냐 마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는 한데, 그래서 기초 화장품의 성공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색조에 대한 니즈가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 최근에 미국식 화장, 네. 한국식 화장 이런 네.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네. 어떤 인플루언서가 한국식 화장을 하고 나서 너무 예쁘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니즈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는 있다. 그래서 SNS에서는 최근에 한국식 화장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이랑 인스타 기반 마케팅 덕분이거든요. 이게 비주얼 마케팅인데 네. 이제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한 지역의 성공을 복제시켜서 다른 지역의 성공을 똑같이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초 화장품은 그 단점이 뭐냐면 이 지역적 특성, 그다음에 인종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단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립을 바를 때 네. 백인한테 똑같은 색깔을 바르냐, 흑인한테 색깔을 똑같은 걸 바르냐, 황인한테 색깔을 똑같은 걸 바르냐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적 기후적 특성도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눈화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필수 화장으로 되거든요. 그렇죠. 눈화장을 무조건 해야 된다. 거기다 속눈썹까지. 네, 예. 그걸 립이랑 눈화장은 필수인데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비비랑 파운데이션을 이용한 화장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요? 더워서 그렇죠. 예. 습기가 많고. 왜냐 비비크림 이렇게 흘러내리다 보면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뛰어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래서 이거를 색조 화장품은 이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가 효과적으로 그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활용해야 되는 건데, 하지만 색조 화장품도 한번 쓰다 보면은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인종적,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로맨이라는 틴트가 있잖아요. 이게 100개가 넘거든요. 색깔이. 예. 근데 이게 100가지를 넘는 틴트 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는 이제 안착을 했습니다. 일본은 또 여러 가지 색깔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티르티르가 최근에 그 쿠션이 흑인이 딱 바르고 나서 인플루언서 있어요. 네, 베스트 나의 인생템이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넓은 색상의 쿠션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루언서의 호평을 받아 가지고 아마존에서도 많이 뜨고 있죠. 그렇기 흑인을 때문에 위한 쿠션을 보내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색조 화장품의 성장 가능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브랜드의 포트폴리오 다양성, 그다음에 트렌디한 마케팅. 이걸 통해야 되는 건데 그 저희가 이번에 탑픽 종목으로 꼽은 거는 이제 아이패밀리 SC로 좀 꼽았습니다. 네. 네, 보고서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저희가 왜 아이패밀리 SC를 꼽았느냐? 여기는 10대랑 20대를 타겟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20대에서 30대도 최근에는 많이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로맨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아이패밀리 SC는 이번 8월부터 미국 뷰티 전문 유통기업 울타뷰티에 입점을 했습니다. 400개. 그래서 로맨 제품 51종을 입점을 시켰고요. 이제 북미 시장에 확장에 나섰고요. 그래서 울타뷰티 입점을 통해 가지고 미국 내 아이패밀리 SC의 브랜드 파워랑 이제 성장 가능성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울타뷰티는 총 오프라인 매장이 1,400개 정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들어간 건 한 30-40% 정도밖에 못 들어갔거든요. 네. 원래 울타뷰티는 어떻게 했냐면 오케이 들어와. 그다음에 너네 성장하고 있어? 이거 보고 나서 계속 확장시켜 줄게. 이런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롬에는 사실 틴트는 가서 우리 올리브영 가보시면은 이거 무슨 색이에요? 무슨 색이에요? 이 경험을 하면서 내 이 립과 맞다. 그럼 네. 이거 계속 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포당 면적은 한국 올리브영의 3배입니다. 그래서 울타가. 네, 울타가 3배이고요. 그다음에 600개 한정된 브랜드만 엄선해서 입점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검증된 색조 브랜드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포라랑 어떻게 달라요? 세포라 같은 경우 유럽 지역을 많이 타겟을 하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그 울타뷰티 같은 경우는 미국 지역을 좀 타겟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색조는 내가 한번 이게 맞는 색상을 한번 쓰잖아요. 그럼 울타뷰티에서 이거를 쓰게 되면은 또 인터넷에서 가서 삽니다.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써보고. 네. 써보고. 경험을 한번 하고. 그래서 울타뷰티에 들어간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만약에 이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점포 수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좀 괜찮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대형 유통사 총판 계약에 대한 재고 자산이 조금 단점이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재고 문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선제적 물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매출액은 2,412억, 영업이익은 327억인데 현재 시총이 한 3천억 정도에 최근 주가를 보시면 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탑픽 종목으로 꼽은 거는 이제 조금 색조에서는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300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밸류는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 항상 보고서는 꼭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소외된 동안에 한번 검색해 보니까 CEO가 재밌는 분이네. 최신하 씨 남편이. 네, 맞습니다. 가수 하셨던 그 네, 김태욱 씨. 맞습니다. 네. 옛날에 웨딩 사업도 했었는데 그래요? 그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색조가 이 회사밖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예, 색조도 많죠. 왜냐면은 클리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여러 회사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뭐 삐아도 있어요. 삐아. 네, 예. 삐아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뭐 마녀공장도 일부 마녀공장 기초라고 칠게요. 네. 많이는 없긴 한데 뭐 삐아라든지 그다음에 클리오, 아이패밀리 SC 뭐 크게는 이렇게. 근데 클리오는 쿠션을 많이 팔고 삐아가 네, 직접적인 킬 커버라고 해서. 네, 킬커버라고 예, 해서 맞죠. 킬커버랑 그다음에 눈썹 그리는 거가 좀 유명하거든요. 잘 모르시죠? 디테일이 강해. 네. 아주. 근데 공부를 많이 해요. 저도 진짜 화장품이 어렵기 때문에 공부가 아니고 체험이겠지. 체험도 많이 해야 예. 되고. 네, 이 향수, 소장님도 향수 뿌리는 남자예요. 축하드립니다. 어벤투스 뿌리셨대요. 딸이 추석 선물로 아빠 이제 그리드 향수. 나이 들면서 어디 네. 가서 냄새 난다 소리 들으면 안 된다고. 네. 아니 그나저나 이 품질 측면에서는 기존에 뭐 쟁쟁한 해외 브랜드하고 어떻게 한 수적 보시기에 괜찮아요? 경쟁력 있어요?
그게 이제 K컬처가 확산되면서 색조에 대한 우리나라 색조에 대한 약간 브랜드 파워가 강해졌다라는 거죠. 왜냐면 맞아요. 기존에는 이게 인스타랑 틱톡 마케팅 덕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계속 이쪽으로 비주얼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해서 요즘엔 내가 원해서 쓰는 게 아니고 저 인플루언서가 쓰니까 나도 써볼까라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네. 그렇게 화장하면 똑같이 예뻐질 것 같은 네. 심리가 있어요. 이게 네. 시대가 변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TV 광고가 정말 대단했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네.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 마케팅이 맞아. 훨씬 더 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공구로 돈을 많이 버는 게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는 지금 이제 보합권, 코스닥이 오늘 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진짜 지수 자체는 출렁출렁거리네요. 네, 변동성이 예. 크더라고요. 단타하시는 분들은 뭐 저기 화장실 가고 밥 먹을 시간도 아깝겠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리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